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라이벌이자 퍼플레인의 주인공 프린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에 그가 발표했던 음반들은 아직까지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들로 기록되고 있죠. 1993년 6월 7일 프린스는 자신의 이름 프린스를 기괴한 모양의 심볼로 바꿔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남자의 상징 그리고 여자의 상징을 섞어서 꼭 열쇠고리 모양처럼 만든 문양이었는데요. 프린스의 팬들을 이걸 가리켜서 러브 심볼이라고 부릅니다. 프린스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바꿔버린 건 소속사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프린스는 대단히 창작력에 넘쳤는데요. 워너 측에선 프린스가 너무 산발적으로 자주 앨범을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앨범 발매 요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프린스는 거대 음반사가 뮤지션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면서 대놓고 자신의 소속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 워너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죠. 나중에 이 사건은 프린스의 7년 전쟁으로까지 불리면서 대중음악 역사에서 레이블과 뮤지션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꼭 음악계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은 프린스가 워너 시절에 발표했던 최고의 히트곡 듣겠습니다. 퍼플 레인 앨범에 수록된 Let's Go Crazy입니다. Dearly belove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get through this thing called life. Electric word, life, it means forever, and that's a mighty long time. But I'm here to tell you, there's something else. The afterworld. A world of never-ending happiness. You can always see the sun, day or night. So when you call up that shrink in Beverly Hills, you know the one, Doctor, everything will be alright. Instead of asking how much of your time is left, ask him how much of your mind, baby. 'Cause in this life, things are much harder than in the afterworld. This life, you're on your own. And if the elevator tries to break you down, go crazy, punch a higher floor. Don't lie, the world you're living in. Take a look around, at least you got friends. I call my old lady, more friendly word. She picked up the phone, dropped it on the floor. That's all I heard. I'm gonna let the elevator break us down. Oh no, let's go crazy. Let's get nuts. Look for the purple banana till they put us in the truck. Let's go. I'm excited, don't know why. Maybe it's 'cause we're all gonna die. When we do, what's it all for?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형주입니다. 김윤경 기자 휴가로 제가 하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순서 경제 핫 이슈 두 번째 이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세금으로 메운 공무원 연금 적자가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또 다른 공적연금인 군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이 이미 1973년에 기금이 다 고갈이 됐는데 이 지난해에는 이걸 메우는 데만 1조 3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세금이겠죠.
하지만 군 고위 간부가 전역한 뒤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한 달에 평균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몇 차례 이 공적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해마다 공적연금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입니다만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칼을 들이대야 할지 이걸 결정하는 문제는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적연금 개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놨는데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적자액을 메우는데 약 2조 원 정도 썼다고요? 예. 납세자연맹 측에서 2013년 공무원 군인연금 결산 자료를 좀 받아서 분석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약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이 21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요런 정도를 봐서는 감이 잘 안 잡힐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식상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적자의 2조 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연금에 내재된 문제점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20년 초만 해도 연간 한 8조 원 이상의 적자 보존액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네. 제도를 손을 안 본다 그러면. 그러면 왜 상황이 이렇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급 연령이 66세입니다. 네네. 굉장히 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를 넘어섰고요. 또 이렇게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오래 사십니다. 예.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통상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퇴직연금 평균연금 217만 원에 약 70% 해당되는 액수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데 예. 통상 요새는 연하 여성이 남자하고도 결혼하지만 통상 3살 정도 연령 차이가 있고 여성이 평균 한 6년 정도 더 산다는 가정을 전제하면 예. 평균 수명 플러스 9년 정도를 또 다른 누가 연금을 받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제대로 손을 안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군인연금도 같이 제가 비교를 해서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1973년에 이미 고갈됐던 게 지난해 1조 3천억 원을 메워서 이제 적자분을 보존을 했고요. 네. 평균 군 고위 간부가 전역한 뒤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면서요, 이거? 예, 평균 퇴직연금 평균연금이 한 240만 원 정도인데 예. 직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장은 한 450만 원, 중장 430만 원, 소장 386만 원, 대령도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300만 원 초과하는 수급자가 한 5천 명 가량 되는데요. 이제 군인연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액수도 문제지만 계급 정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 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40대 중반에 대거 전역자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전역 이후 곧바로 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비 목적으로 쓰였던 연금제도 목적과는 지금 현재 제도 운영 현황이 적지 않은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건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군인연금은 또 이게 국방 관련돼서 또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네. 공무원연금하고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겠죠. 이건. 저희들이 그러면 이야기하는 김에요. 공무원연금도 얘기를 했고 군인연금도 얘기를 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3대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또 사학연금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예, 부분도 네. 대략적으로만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 사학연금은 은근히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3대 특수지역연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사학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동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손을 좀 보면 그 정도까지 따라가는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조건에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사학연금은 적립금을 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제도가 제대로 설계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 도입 시점이 공무원연금보다 15년 늦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에서 크게 이제 재정 불안정 요인으로 좌우할 대학 교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러고 대거 이제 교수로 임명된 분들이 80년대 이후다 보니까 예. 지금은 보험료를 납부를 주로 하지 연금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이분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굉장히 연금 액수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도. 네네. 그래서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재정 불안정 요인이 공무원 연금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 연금 문제에 가려져서 상연금 논의가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연금 문제는 이 연금을 받는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많이 오래 받는 게 좋고요. 또 그걸 이제 뭐 옆에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인 틀로 놓고 봤을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재정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것을 세금으로 메꾸다 보니까 또 재정 적자 문제도 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이 공적연금도 함께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내놨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그 로드맵 이걸 제시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개혁을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 대통령께서 직접 개혁 의지를 피력을 하셨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제도 개혁을 위한 최종 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사학연금 재정 계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학연금 같은 경우 재정 계산을 해봐도 뾰족한 수는 제가 봐도 없거든요. 예. 이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과거보다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미래 세대인 출산율은 더 떨어지다 보니까 나빠질 네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략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이상 빨리 그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건 뭐 다 아는 뭐 주지의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떻게 손댈 것이냐. 이 부분이 항상 이제 그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들도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네. 그 정부가 일단 더 적게 내고 한 20% 정도 더 내고 한 20% 정도 적게 받는 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추후에 받는 일종의 월급 생계비, 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제도를 굉장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예. 이걸 제때 제대로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을수록 그걸 기득권으로 인식하면서 왜 이 제도를 손대냐는 어떤 그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개혁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하나 저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크지만 지금 현행 연금의 20%를 삭감한다 그래도 네네.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제 예. 이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고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저희 예. 같은 이제 연금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개혁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 당시에는 잘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미봉에 그친 부분도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개혁 조치가 모든 직급 있지 않습니까? 예. 연금액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용 연금 정도는 100% 소득비례 연금이거든요. 네네. 근로기간 동안의 월급 차이가 연금액으로 그대로 100%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혁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 이렇게 연금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과거처럼 똑같은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은 개혁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예. 하위 직급들은 만약에 강력한 개혁 조치가 실행에 옮겨진다는 전제 하에서 예. 노후 생활 적절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반면에 공무원 연금의 작년 적용 소득 상한 소득이 월 780만 원입니다. 예. 2010년 개혁한 소득 대체율 60.7%를 적용해도 33년 가입하면 월 49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 상당수는 과거 소득 대체율 76%를 적용받습니다. 네네. 실제 연금액은 550만 원 이상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반면에 월 300만 원 정도인 하위 직급 공무원들이 33년 가입하면 연금액은 월 188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똑같은 개혁 강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직급별로 상당한 어떤 연금액 차이뿐만 아니라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와 달리 하우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체감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한 건 뭐 250만 원 이상 또 300만 원 이상 이렇게 고액 연금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이 그 테두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연금을 더 삭감해야 된다. 이 구체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제시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뭐 더 삭감한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가 재정적 여건만 있고 또 뭐 굉장히 상황이 좋다 그러면 네. 연금액을 노후 생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 적자 보존에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쉽지만 지가 손을 대야 되는데 그 손을 대는 게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개혁한 조치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노후 생활에도 부족한 액수가 되고 또 어떤 집단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을 뭐 또 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일반적인 예. 어떤 정서를 봤을 땐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통을 분담하는데 네. 좀 더 많이 받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낮은 직급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개혁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예. 사회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그 개혁의 큰 틀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게 그 나머지 단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글쎄요, 그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어떤 가입 연수라든가 가입 연령, 뭐 재직 연수, 직종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작년만 해도 공무원연금 연간 지출액이 9조 원이 넘습니다. 10조 원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뭐 그 납세연맹 같은 데서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업연금 관련 자료를 직급별, 연령별, 근속연수별 예상연금액 자료를 뭐 재정 전망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만큼 연금을 받을 거라는 어떤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뭐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예. 자연적으로 해법은 그 모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거는 관련 자료가 100% 투명하게 좀 공개돼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할 때마다 우리가 언급하는 게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공무원의 특성으로 인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좀 차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해관계자 집단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아닙니까? 네. 그런데 OECD 회원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 국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민간 그 직업 유연성, 이동 그 어떤 부분의 제약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예. 공적연금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 등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일적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누가 구체적으로 그 방향과 또 칼자루를 쥐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답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해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나름의 이제 논리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큰 틀에서 저희가 어떻게 개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집중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YTN 생생경제 잠시 뒤 이어질 4부에서는요. 세계 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이슈, 또 경제 주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짚어보고요. 또 경제 주치는
부동산 관리 좀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서머랠리입니다. 여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걸 서머랠리라고 하는데요. 여름을 뜻하는 서머에 경주를 뜻하는 랠리를 합친 말이죠. 선진국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두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앞둔 6월, 7월에 서머랠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은 1964년 이후 여름철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휴가를 가기 때문에 꼭 여름이라고 해서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냥 여름철에 주가가 오르는 것을 싸잡아서 서머랠리라고 하는데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후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뛰는 걸 두고도 서머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4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훈 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르헨티나의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이게 세계적인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법적 문제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아르헨티나 자체적인 좀 문제가 아니냐. 예. 처음에는 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잘못하면은 세계 경제 전체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미국에 이제 유명한 IB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르헨티나가 이 디폴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지금 지급 능력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낙관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도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2001년에는 외채를 못 갚아서 디폴트 한 거고, 지금은 채권단이랑 협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시한을 넘겨서 디폴트를 한 거니까 조금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논리가 좀 맞서고 있었고 처음에는 좀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이번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논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측면도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법원에서 그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해서 그 판결을 이제 내린 거고요. 이 판결의 주체가 아르헨티나 정부와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채권단입니다. 근데 이 판결이 미국에서 판결이 난 게 좀 아르헨티나보다는 그 채권단
그 헤지펀드의 손을 좀 더 들어준 거 아니냐. 아니면 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좀 불만이 있는 거고요. 네. 채권단과 아르헨티나 정부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서로의 입장이 완강하게 맞서고 있어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길게 끌어서는 뭐 절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끝내라는 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장기화되면은 세계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국제 시장에서 달러가 이제 엔이 이제 거래가 될 때 달러 가치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 서로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달러 가치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반대로 엔화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달러가 왜 오르느냐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왜 금리를 인상하느냐? 미국 경제가 2008년부터 계속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최근 한 1, 2년간은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10월이면 중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좀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고요. 반대편에 일본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엔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면 일본 수출 업체들이 부활을 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국제 시장에서 서로 이제 제품적으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엔화 약세를 보이면 일본이 더 수출을 잘하고 우리나라는 좀 수출이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력인 수출도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좀 더 앞으로 경제를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조기 금리 인상과 엔화 약세 조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달러 엔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엔화에 대해서 연말에 한 108엔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고 과거에 우리 경제가 수출이 잘 될 때는 그 달러 엔이 80엔 선이었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앞으로 이제 달러 엔 이 가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좀 더 악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에 비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가나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폐 가치 급락, 그다음에 정부 재정 악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이런 이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가나 화폐 세디화라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 40% 급락을 했고 이거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그 폭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0.1%. 그 재정 적자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나는 원래 이제 자기들 자구책을 마련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재무장관, 경제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좀 신청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외신들이 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경제에 잇따른 좀 구제금융 신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 나라인 잠비아에서도 좀 구제금융 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프리카 경제 침체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프리카 경제가 그만큼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아프리카는 이전에 그 이머징 마켓 과 함께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좀 아프리카가 좀 잘못되거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국제금융 상황이 됐을 때 신흥국 국제금융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아프리카 전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최근에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외부 충격에 노출되면 혼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저희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엔저 이런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민감한 부분들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또 일본은행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가장 걱정을 해야 되고요. 예. 유럽이 이제 오랫동안 재정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에 좀 성공하는 듯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경제가 좀 약간 좀 꼬꾸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게 이제 디플레이션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그 걱정이 가장 좀 큰 상황인데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도 유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경제 교류가 많이 있고, 네. 아프리카가 유럽의 어떤 교통, 무역, 선박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럽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ECB 회의를 할 때 그 드라기 총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베노믹스가 처음에 약발을 받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대로 이제 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행이 돈을 좀 더 풀어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라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이번 회의에서 얼마만큼 확인이 될지, 물론 이제 당장 그 일본은행이 돈을 풀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하반기 10월 이후에 11월, 12월 가면서 일본 경제가 좀 회복되지 못하고 또 이제 소비세 인상에 대한 충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복되지 못한다고 본다면 일본은행도 추가 완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네, 경제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 재무 이슈 시간에는 이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관리가 오늘 주제인데요. 네. 저는 일단 관리할 부동산은 없는데 이 뭐 생소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들어갈까요? 일단 우리는 좀 생소한데 네. 미국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꽤 일찍 도입된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대행해서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한국도 사실 이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꽤 큰 회사들이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생소한 분야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올 2월 7일에 주택임대관리업 이라는 게 새로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이 업종이 도입됐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업종일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제3자의 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그 수익성을 높이고 본인도 그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것이냐 이런 거군요. 네, 일단 뭐 주거용 부동산 쪽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우리가 뭐 임대주택에 대부분 살잖아요.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소위 말하는 전세나 월세가 민간임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 뭐 관리 규정이라는 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집주인도 그냥 아름아름으로 집을 해주고 세입자도 또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이런 큰 임대주택들을 위탁해서 이렇게 대행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생기게 한 법적 근거가 생겼고요. 내용을 보면 뭐 한 두 가지 형태로 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그다음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 이렇게 두 종류로 지금 나눠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관리형은 일단 매달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뭐 사업을 해서 조금 남으면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위탁 관리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수수료를 일정 부분만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자기 관리형은 이제 100가구 이상, 그다음에 위탁 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의 규모로 사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등록해야 되고요. 올해 보니까 한 30개 이상의 업체가 이미 등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은 뭐 일상적인 유지 보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하는 요런 업무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이 되고,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하면 뭐 이 부동산을 파생 상품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얼마나 받고 어디에 투자하고 뭐 요런 것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업체 형태로 보면 뭐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설 관리라고 하는 FM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파트 관리실 역할, 유지 보수나 뭐 설비 보수 뭐 요 정도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PM은 재산 관리라고 해서요. 여기는 이제 임대 업무까지, 그다음에 재무 관리나 뭐 인력 관리 요런 것까지 하게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임대 관리업은 요 PM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AM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관리의 영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자산을 이용해서 뭐 금융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금융 자산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포괄하는 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FM, PM 저희들이 또 AM 이렇게 좀 나눠서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FM은 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을 좀 관리를 한다. 뭐 FM은 그냥 건물에 보면 건물에 뭐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 뭐 각종 시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만을 한다라고 보면요. 영어로 F가 facility. facility management라고 돼 있고요. PM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입주자를 들인다든지, 그다음에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좀 확대해서 하는 개념이고요. 상당히 대기업들도 대기업에 소유하고 있는 사무용 건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는데 뭐 부동산 리츠라든지 이렇게 이제 파생 상품으로 관리하는 그런 영역까지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업계에서는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PM 업무와 AM 업무가 조금 이제 섞여 있어서 뭐 AM 업무 중에서 PM 사업부가 따로 있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가 있기도 해서 뭐 일반인이 이걸 다 구분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경우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유산으로 받은 땅이나 투자 목적으로 산 땅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장기 상품입니다. 뭐 10년, 20년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없으면 수익 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뭐 유산으로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땅을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살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좀 먼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사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는 거의 100%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다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것 이외에 현재 소유자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투자를 대출을 통해서 했다.
있다라고 하면 예, 이후에 이제 대출에 대한 제약정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보면 이렇게 토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뭐 두세 사람이 이렇게 공동 명의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지분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럴 경우에 이제 한 분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대출 약정이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유산으로 받은 땅 가운데 종종 부동산, 그러니까 뭐 전답, 뭐 묘지 부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상속을 받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종중에서 명의로 일부 지분을 나눠준 건데 물론 이렇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게 뭐 조상의 묘지가 있다거나 종중에서 쓰는 거라든지 이래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인의 빚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압류나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종중의 입장에서는 이걸 개인한테 나눠줬는데 개인이 그렇게 처분하거나 아니면 경매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중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잘 관리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종중을 법인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종중을 법인화시켜서 이 종중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어르신들 몇 분을 이렇게 공동 명의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공동 명의의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매나 뭐 이런 게 되더라도 그 공유권자가 매수를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종중의 다른 분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매수해서 이 토지를 소유하고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종중의 그 문중의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그 문중을 그 법인화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뭐 아마도 서울에도 보면 이렇게 종중의 이름으로 된 그 회관들이 있죠. 어디 뭐 종친회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근에 제가 겪었던 좀 사례 중에는 이제 그 반대로 종중에서 나눠졌는데 이 지분에 경매가 들어와서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팔려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언뜻 듣기에는요, 물론 좀 다른 접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그 어떤 이런 종류의 재산을 그 법인화시켜서 일종의 차명재산 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일단 95년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이 도입되면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게 종중의 재산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에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종중이 이제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용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인이 이제 차명을 이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끝으로요, 비주로 이제 투자한 이른바 제2의 집,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사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뭐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자기 자본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자기 자본을 잠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의 첫 번째는 이제 그 빚을 통해서 이 자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한 상환 계획,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적정하게 상환하더라도 사실 위험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자산을 최소한 전체 자산에서 한 3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전액을 다 빚을 통해서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위험이 훨씬 더 큰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경제 주치 시간에 다뤄봤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오늘 생생경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생생경제 SNS에서도 패친, 특친이 되어주시면요. 저희 프로그램 내용, 또 방송과 관련된 뒷이야기, 또 방송 현장 사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 사진을 PD가 하나 올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도요. 예. 자,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저희 그 생생경제 패널로도 참여하고 계셨죠. 정철진 씨가 휴가 간 김윤경 기자를 대신해서 더욱더 생생한 생생경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형주였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